예, 재작년부터 이제 대한 상품들, 특히 이제 주거에 관련된 내용들, 뭐 주거 상품이 비단 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말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대안 상품들이 조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집값 상승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안주거 상품들이 꽤 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투자 상품으로서도 또 그만큼 수익률도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주거 시장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대안주거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주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업무와 숙박 또 산업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거주만 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나왔던 직주 군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로 교통 편의가 어떤지, 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 또 산업 구조라든가 그 주변에 생활 기반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하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업무와 숙박 또 산업 구조에 또 내가 또 느낄 수 있는 산업 시장에 내가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중심으로 봤을 때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오피스 이런 경우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꽤 몇 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법령이 또 새롭게 또 조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투자처로서 좀 인기는 좀 사그러들고 있긴 하는데, 거기도 지식산업센터도 있죠. 지식산업센터는 기숙사 개념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개념으로 사용하는 주택,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업무와 주거를 같이 겸하는 오피스텔,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같이 또 연결이 되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이죠. 뭐 다세대 주택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가는 어떤 그런 형태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주거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의 1, 2인 가족입니다. 앞으로 1, 2인 가족 수가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더 증가하기 때문에 1, 2인 가족 수가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 수 비율이 93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젊은 층만 뭐 1인 가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독거노인도 있을 테고요. 또 사별한 후에 혼자 사는 또 노년층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인구 구조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안주거 상품은 과연 뭐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파트처럼 방이 각각 독립이 되어 있고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취득할 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 늘어나는 만큼 대안주거 상품도 그만큼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수치를 보게 되면 대한 주거 수의 추이, 이제 이거는 이제 호실로 나누는 건데요. 2010년도에 한 35만 가구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21년도가 176만 가구 정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우상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이제 집값 상승됐던 2017년도부터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지속적인 수요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 수요들이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시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또 현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형별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뭐 생활 숙박시설이나 기숙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비중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중 보게 되면 오피스텔 비중이 굉장히 월등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108만 가구 정도에 60만 가구. 그렇기 때문에 60만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만큼 신규 주택수 또 공급량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고요.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2021년도까지 72만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어떤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적인 수요가 또 따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렇지만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안주거 상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 보급률과 주거 공간 보급률. 주택 보급률은 실제 주택을 보급하는 그 비율이고요. 주거 공간은 비단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공간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거의 100 수치를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 수치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실제 보급률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도권 지역이 98,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 108.9%로 따졌을 때 그 차익이 한 10.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 비율로 봤을 때는 주거 공간 보급률은 실제적으로 현재 거의 100배 이상이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8.6까지 2020년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수도권 지역이 105.2,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111.9. 그 주거 공간에 현재 실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따졌을 때 그 차는 현재 6.7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 보급률보다 주거 공간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더욱더 주거 공간, 대안주거 상품들이 더욱더 인기를 끌 수 있는, 더욱더 공급량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보시더라도 20년도에 418만 가구 정도 됐고요. 또 현재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나눴을 때 그 차이가 6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 천인당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51만 가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또한 말씀드린 대로 주거 공간 수는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택,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상의 개념의 주택이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현재 보급될 수 있는 비율들을 봤을 때는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주택들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요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이 이제 대한주거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택 비율, 수도권 지역의 실제로 공급량이 854만 가구 정도 되면 비율을 봤을 때 46.1% 정도 됩니다. 이거는 현재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택은 현재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같은 비율을 봤을 때 66만 가구 정도의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만 따로 봤을 때도 서울 지역은 29.9%, 그 다음에 현재 주택 비율은 16.3%, 인천 지역이 10.8, 그 다음에 주택 공급량 인천 지역은 5.6%.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오피스텔 공급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경기, 인천부터 수도권 지역,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업무단지가 연결되어 있는 광역시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오피스텔 수요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신축을 하느냐?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죠. 중심 일반부터 해서 현재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고 준주거 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 지역에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수도권 주요 오피스텔 공급지를 보더라도 업무 중심 지역,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생활권 중심인데요. 그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많이 분포가 된 걸 보실 수 있다시피 그만큼 생활 환경을 오피스텔은 많이 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피스텔 개발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봤을 때는 보통 이제 10실 이상, 그러니까 보통 10개 호실 이상 되는 부분이 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10개에서 100개 정도가 현재 35.7%, 또는 좀 대형 공급이 되는 뭐 500호실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 다 100호실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호실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현재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면적으로 보게 되면 20에서 30평방미터 미만, 그렇기 때문에 6평에서 9평 정도 되는 규모가 40.6%입니다.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1, 2인 가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소형주택 개념으로 해서 작은 오피스텔들이 그만큼 공급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거 환경 만족도로 보게 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연립, 단독,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봤을 때는 오피스텔의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78.8%의 매우 만족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한 100% 육박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주거 환경,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요.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주거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오피스텔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피스텔을 또 실제적으로 투자하려고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고 또 현재 그 전세 차익,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로 봤을 때도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5.9%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7.2%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장점도 있고 또 대안주거 상품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든가 사용가치, 임대료까지 포함을 해서 자본 수익률과 임대 수익률을 합쳤을 때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실제로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따졌을 때는 임대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다 보니까 자본에 관련된 부분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면서 그에 반해서 임대 수익률은 굉장히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주거 상품으로 더욱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생활 만족도라든가 현재 주택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젊은 세대들은 오피스텔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